자, 이번 시간에는요,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계약이 어떻게 맺어지는지, 성립하는지를 조문을 통해서, 책 내용을 통해서 꼼꼼하게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약은 먼저 한 걸 청약이라고 했고요. 늦게 한 거, 의사표시를 늦게 한 걸 승낙이라고 했어요. A가 땅하고 건물을 이걸 팔아가지고 현금하려고 그래요.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이걸 매각하려고. 그래서 A가 상대방 B한테요, 10억에, 이 땅하고 건물을 10억에 사라. 10억에 거래 조건을 제시해서 청약을 넣습니다. 이때 청약을 넣으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 첫째는요, 승낙기간을 10월 31일로 기간을 아예 설정을 하는 거예요. 즉 승낙기간이라는 건 뭐냐면 얘 답변을 언제까지 달라? 10월 31일까지 답변을 달라. 이걸 승낙기간이라고 그래요. 승낙기간. 그 승낙기간을 10월 말까지로 정했다. 그러면 얘 답변은 이때까지 와야 된다는 거죠. 즉 승낙은, B의 승낙은 언제까지요? 10월 말까지만 유효한 거예요. 이걸 지나버리면 꽝이죠, 꽝. 반대로 승낙기간을 아예 승낙기간을 설정을 안 한 때, 10억에 판다고 그랬는데 승낙기간이 없어요. 따라서 승낙기간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죠. 이렇게 기간 설정을 한 때가 있고요. 승낙기간 설정 한 때. 두 번째는 설정을 안 한 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기간을 10월 말까지를 승낙기간으로 잡았다. 그러면 얘 답변은요. 이 승낙은 언제까지요? 10월 말까지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도달해야죠. 이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는 거죠. 이걸 지나버리면 31일을 지나가지고 얘 승낙이 왔다. 그러면 이거는요, 꽝입니다. 꽝. 승낙으로서 효력이 없는 거죠. 두 번째, 승낙기간 설정을 안 하면, 아예 기간 설정을 안 하면 얘가 답변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얘 답변 언제까지 먹히냐 이거죠. 아무 때나 할 수가 없어요. 법에 여기 정해놨어요. 얘가 무한정 승낙을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그래서 여기다 법을 정해놨어요. 왜?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까. 바로 그 두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84페이지. 02번 청약과 승낙의 합치. 이 두 부분에 대한 계약 성립입니다. 자, 첫째 527조.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한다 못한다. 철회 못한다 별표. 철회 못한다의 별 하나. 그 사이에다가 넣어두셔야 될 단어가 있어요. 청약이죠, 청약이. 옆에다가요, 도달 후 철회 못한다 이거죠. 뒤집으면 도달 전이면. 이 청약이 도착하기 전이면 철회를 해도 돼요. 이게 시험에 가끔 나와요. 다음 528조 그리고 529조 두 개를 묶어볼게요. 528조와 529조의 차이는 뭐냐면 법조문의 제목을 보면 승낙기간을 정한 거는 528조고요. 529조는 승낙기간 설정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529조를 먼저 볼게요. 승낙기간 설정을 안 한 거.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요, 승낙기간 설정을 안 한 거죠. 그럼 얘는 언제까지 답변할 수 있느냐? 아무 때나가 아니라 상당한 기간 내에, 상당한 기간의 삼각형. 상당한 기간 안에 얘가 승낙을 하지 않으면, 답변을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요. 조심할 거는 상당한 기간이에요, 즉시예요? 즉시 그러면 꽝이에요. 즉시가 아니라 상당한 기간입니다. 상당한 기간. 따라서 기간이요, 승낙기간 설정이 안 돼 있다. 그럼 얘가 답변을 할 수 있는 시점은 이거다. 상당 기간이지 즉시가 아니다. 529조 됐고요. 그럼 528조. 승낙기간 설정을 하면 10월 말까지를 승낙기간으로 잡아놨다. 그럼 얘 답변 언제까지 와야 되냐? 10월 말까지죠. 이때까지 와야죠. 이걸 오버하면 꽝이다. 그게 528조.
1항, 528조 1항. 승낙기간을 정한의 삼각형.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요. 청약자 A가 그 기간 내에는 뭐야? 승낙기간 내에, 이런 뜻이죠. 승낙기간 내에 10월 30일 이내에 승낙기간 내에 통지를 받지 못하면, 통지를 받지에 동그라미야, 받지 못하면 효력을 잃는다. 기출문제. 따라서 31일까지요. 얘가 31일까지 얘한테서 B한테서 답변을 못 받았다. 그러면 이거는 효력이 없습니다. 승낙은. 다시 말해서 얘가 승낙 보내는데 A한테 언제 도달이 되느냐. 얘가 보낸 승낙이요. 얘가 보낸 게 발송한 게 10월 30일이었어요. 30일. 30일 날 발송해서 A한테 배달된 게 청약자 A에게 배달된 시점. 도달 시점이 언제냐. 도달이 11월 2일이었다. 11월 2일. 그럼 마지노선이 31일인데 이틀이나 늦어졌죠. 그럼 이 승낙이요. 이 승낙. 얘가 보낸 승낙은 효력이 있는 거예요? 효력이 없는 거예요? 효력이 없죠. 왜? 마지노선이 10월 말일이니까. 이걸 바로 뭐라고 그래요? 연착된 승낙이라고 그래요. 연착된 승낙. 이틀이나 연착했잖아. 이틀이나. 연착된 승낙은 효력이 있어 없어요? 효력이 없어. 이거는. 효력이 없다. 왜? 기간 오바잖아. 기간 오바. 그게 528조 1항. 그 다음 2항 있어요. 2항은 삼각형하고요. 2항은 삼각형하고 옆에다 써주실까요? 사고로 연착한대. 사고로 연착. 자, 이게 1항이고요. 2항은 뭐냐면 요 1항하고 2항의 차이가 뭐냐면 요거는요. 요 승낙을 얘가요. 직전에 하루 전에 마지노선 하루 전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틀 뒤에 도달해서 이거를 통상의 연착이라고 그래. 이렇게 연착된 거는 통상적인 연착이다. 근데 밑에 거는 사고로 연착했다는 겁니다. 사고로. 무슨 의미냐면 B가요. 얘가 열흘 전에 보냈어요. 열흘 전에. 10월 20일 날. 열흘 전에요. 열흘 전에. 마지노선보다 이게 30일이니까 열흘 전에 발송했어요. 그럼 시간 넉넉하죠? 충분히요. 시간을 충분히 두고 발송을 한 거예요. 충분하게.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뭐를 가지고요? 여유를 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승낙서를 보냈어요. 승낙을. 열흘 전에. 그럼 이 기간 안에 들어가야죠. 그럼 얘는 여유롭게요. 여유를 가지고 발송했으니까 얘는 계약이 된 걸로 안 된 걸로? 된 걸로 믿고 있죠. 된 걸로. 왜? 열흘이나 여유를 가지고 넉넉하게 보냈으니까 얘는 계약이 된 거야. 나 저 땅 계약 된 거야. 라고 신뢰를 하고 있어요. 신뢰를. 그런데 배달 사고가 돼서 이게 언제 들어왔느냐 얘한테. 11월 2일 날 왔다 이거죠. (11월 2일) 날 늦게 왔어요. 늦게요. 기간을 오버했어요. 이틀이나. 그럼 위에 거하고 위에 1번하고 밑에 2번이 다른 점은 이거는요. 직전에 보내서 늦게 온 거고 요거는요. 여유를 가지고 열흘 전에 보냈는데 늦게 왔죠. 그래서 이거를 통상의 연착. 밑에 거는 사고로 연착했다라고 그래요. 이거 사고로 연착. 이 시험에 잘 나오는 건 밑에 부분이에요. 통상의 연착, 사고로 연착. 열흘 전에 보낸 거잖아. 열흘 전에. 근데 늦게 왔다고. 11월 2일 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이게 바로 2항이에요. 승낙의 통지가 전항의 기간 후에 도달한 경우. 전항의 기간이 뭐예요? 승낙 기간 후에 도달한 경우.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 보통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 그게 뭐예요? 여유를 가지고 발송했다.
쓰세요. 여유를 가지고 열흘 전에. 여유 가지고 열흘 전에 발송했다는 뜻. 그러면 청약자는, 이 청약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지체 없이 상대편에게 연착 통지를 해야 돼요. 누가요? A가. A가 얘한테 연착됐다고 알려야 돼요. 왜요? 오긴 왔어요. 마지노선이 31일인데 이틀 뒤에 왔죠. 오면 얘는 제 까닭 얘한테 연착됐다고 알려라. 그거를 연착 통지 의무라고 그래요. 연착 통지 의무가 생깁니다. 누구한테요? 청약자 A가. 늦게 왔다고요. 얘한테 늦게 왔다고 얘가 빨리 알려줘야 된다. 왜요? 얘가 신뢰하고 있거든. 얘는 된 걸로요. 계약이 된 걸로 믿고 있어요. 왜? 여유롭게 열흘 전에 보냈으니까 얘는 된 걸로 믿고 있죠. 그래서 빨리 A가 연착됐다고 통지해줄 의무가 생겨요. 그게 사망이에요. 그래서 사망. 청약자가 전항의 통지를 하지 않은 때, 전항의 통지는 뭘까요? 연착 통지죠. 연착 통지를 하지 않은 때. 별 3개. 연착 통지를 하지 않은 때 별 3개. 그러면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않은 걸로 봅니다. 뭘 하지 않으면? 연착 통지를 안 하면, 연착 통지를 누가요? A가 해야 되는 거죠. 연착 통지 의무가 있다는 거죠. A가. 근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늦게 왔죠, 지금. 마지노선보다 이틀 늦게 왔죠. 늦게 왔어도 연착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연착. 된 거로요, 연착이 안 된 거로. 연착이 안 된 거. 연착이 안 된 걸로 간주를 해요. 법에서. 뭘 안 해주면? 연착 통지를 해주지 아니하면. 연착 된 거 안 된 거? 안 된 거로. 그럼 계약은 어떻게 되느냐, 계약은? 연착이 됐어도 11월 2일 날 도달이 됐으니 연착이죠. 연착인데도 이걸 안 하면, 연착 통지를 안 해주면 연착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계약은 성립하는 걸로 해요. 성립하는 걸로. 계약은 불성립이에요? 성립이에요? 성립하는 걸로 돼요. 왜요? 연착이 안 된 걸로 되니까. 언제 되느냐 그러면 계약이 언제 성립하느냐? 바로 격지자 간의 계약. 이렇게 멀리 떨어진 사람이 격지자죠. 붙어있는 사람은 대화자. 멀리 떨어진 사람 간의 격지자 간의 계약은 배달한 때 되는 게 아니라 보낸 때, 발송한 때 된다고 그랬어. 발송한 때. 그럼 얘가 보낸 날이 언제? 10월 20일 날. 바로 도달주의가 아니라 발송 시점. 발송 시에 계약이 되니까 우편물을 보낸 날이 언제냐? 여유롭게 열흘 전에 보냈죠. 열흘 전. 즉 10월 20일 날. 이 날짜에 계약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시험 문제. 이거를 우리는 사고로 연착했다라고 이해를 해요. 위에는 통상연착, 밑에는 사고연착. 여기에 528조 2항하고 3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2항, 이 부분이 3항. 2항, 3항 이렇게요. 그래서 이 부분 사고로 연착했을 때 특별히 기억할 단어는 이 단어다. 연착 통지 의무라는 단어. 이걸 꼭 기억해 주시면 문제 실마리가 딱 잡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30조 보시죠. 530조. 전 2조의 경우에 연착된 승낙은 밑줄이요. 새로운 청약으로 봅니다. 연착되면 이게요. 여기처럼 연착되면 뭘로 봅니다. 다 새로운 청약으로 봐. 이거를 늦게 오면 얘가 승낙 보낸 게, 얘가 우편물 보낸 게 늦게 왔다. 마지노선을 지나면 다 뭘로 봐요? 새로운 청약으로. 그 다음 531조. 격지자 간의 계약은요. 승낙의 통지를 뭐한 날? 발송한 날 성립해요. 발송한 때 삼각형. 도달주의가 아니라 발송주의죠. 위에 쓰시죠. 도달주의의 예외. 우리 민법은 도달주의가 원칙이에요. 도달이 돼야 되는데 예외죠. 예외로서 발송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거죠. 몇 조가? 531조가. 삼각형입니다. 도달주의의 예외 규정. 다음 534조. 승낙자가 청약에 대해서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한 승낙의 밑줄이요. 얘가 10억에 제안했는데 B가 뭐라고 했냐? B가 8억이면 사지 내가.
8억에 살게 8억에. 그럼 얘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변경을 했죠. 수정 승낙을 했죠. 수정해서. 그럼 어떻게 취급하느냐. 청약을 거절하고요. 새로이 청약한 걸로 봅니다. 따라서 맨 밑에 534조 맨 밑에 기억하실 거는 두 단어예요. 연착된 승낙. 승낙이 왔는데 늦게 왔어요. 마지노선을 지나서 왔죠. 그럼 이거 뭘로 취급해요? 새로운 청약으로 이것도. 새로운 뭘로 봅니다. 청약으로 봐요. 청약으로. 또 변경을 한 승낙. 이것도 뭘로 봐요? 새로운 청약으로 봐요. 두 가지 꼭 기억하십니다. 연착된 거나 변경된 거는 다 뭘로 봅니다. 새로운 청약으로 봅니다. 별표. 자, 그러면 우측에 이제 청약부터 보도록 하죠. 청약. 청약은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다. 의의에서 첫 번째 별표. 의의에서 1번에 구체적이고 확정적이 되죠. 확정된 의사표시가 청약이죠. 거기에 별표. 그 다음 요건이요. 청약의 요건에 동그라미 2번 상대방. 상대방의 별표. 청약의 상대방은 특정인일 필요가 없고 불특정 다수. 불특정 다수도 가능하죠. 그 다음 3번 효력 발생 시기. 청약은 언제 효력이 발생하느냐. 도달한 때. 도달해야 발생하죠. 도달주의의 별표. 그 다음 뒤로 넘기시겠습니다. 청약과 청약의 유인이 있죠. 청약과 유인의 차이는 뭐예요? 금액이. 금액이나 대상물이. 대상물이나 금액이 정해져 있으면 청약. 정해져 있지 않으면 유인. 그렇게 구별을 하시면 돼요. 그 세부적인 내용은 심화학습에서 따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측에 승낙. 자, 승낙의 요건의 1번. 승낙 자유의 별표. 가령 A가 청약을 하면서요. 얘가 청약을 하면서 B한테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 31일까지. 31일까지 내 제안을요. 10억에 이거 내가 팔겠다는 이 제안을 당신이 답변이 없으면 31일까지 답변을 안 하면 계약이 된 걸로 본다. 거래하는 걸로 본다. 이 땅을 사는 걸로 본다. 라고 A가 제안을 했어요. 승낙기간 31일까지 답변하면 답변이 없으면 아무런 답변이 없으면 뭐 하는 걸로요? 계약이 체결된 걸로 보겠다 이거죠. 계약 성립한 걸로. 이렇게 얘가 얘한테 제안을 했어요. 이렇게요. 이때 B가 바빠가지고 깜빡하고 지나갔어요. 아니면 제가 이메일 온 것도 모르고요. 모르고 얘가 그냥 지나갔어요. 그럼 31일이 지났지요. 그럼 A하고 B가 내는 계약이요. 거래가 성사된 거예요? 성사 안 된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바로 이 판례가 되겠습니다. 청약의 상대방은요. 청약에 대한 해답 의무의 동그라미에 해답 의무가 없는 거예요. 왜냐? 이거는 A의 일방적인 거거든요. 이건 A의 일방적인 의사지 B의 의사가 아니에요. 상대방의. 따라서 말일까지요. 10월 말까지 답변이 없다. 네가 답변이 없으면 거래가 되는 걸로. 계약이 성립하는 걸로 본다. 이거는 A의 일방적인 거죠. 일방적인 의사지 B의 상대방의 의사가 아니거든요. 따라서 B가 여기에 답변을 안 하더라도 답변을 A한테 주지 않더라도 거래가 되느냐? 계약은 성립하지 않아요. 왜요? 일방적인 거니까. 그럼 이 31일까지 답변을 안 하면 거래가 성립한 걸로 본다라고 할 때 이 31일은 뭐냐? 그냥 승낙기간을 정한 이런 의미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읽어보면 청약의 상대방에게 청약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해답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미리 정한 기간 내에 거기부터 따옴표 가로하시죠. 괄호. 시험 잘 나오는 논점이니까요. 괄호하고요. 거기부터 별표합니다. 별표.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즉 10월 말까지 해답하지 않으면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승낙한 거로 간주한다. 간주한다에 가로하시죠. 가로. 이는 상대방을 구속해요 안 해요? 구속하지 않는다 별표. 왜요? 일방적인 거니까. 또 이 기간은
승낙 기간을 정하는 의미 이거밖에 없다. 따라서 B가 상대방 B가 이 기간 내에 답변을 안 해도 계약은 된다 안 된다? 불성립한다. 시험 문제. 다음 동그라미 2번에 A의 동그라미요. 청약에 대해서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거. 그럼 종전 청약은 효력을 잃죠. 얘가 청약한 거 10억에 청약을 했죠. 사라고. 근데 B가 어떻게 했어요? 8억에 살게. 8억에 산다고 그랬으면 이 청약은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거예요. 효력을 잃은 거죠. 왜? 얘가 다시 청약을 한 거니까 8억에. A번에 동그라미요.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연습 있어요. 연습에 박스 하나 나오죠. 연착된 승낙이 두 개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통상연착, 두 번째는 사고연착. 두 가지로 나눠지죠. 예, 그 부분에다가 별 하나 하죠. 별 하나. 특히 사고로 연착한 거 있어요. 그거 잘 읽어보시면 되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밖의 방법. 청약과 승낙으로 계약이 맺어지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 이게 가장 계약 성립의 일반적인 패턴이고요. 두 번째 패턴은요. 의사실현이 있어요. 의사실현. 자, 조문이 있습니다. 532조. 청약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계약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가로하실까요? 사실이 있는 때의 별표. 사실이 있는 때, 즉 행동을 한 때. 포장마차에서 소주병을 딴 때. 행동을 한 때 승낙의 의사가 표출이 된 거죠. 그러면 계약이 포장마차 주인하고 나하고 계약이 된 거죠. 요거를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뒤로 넘겨서 교차청약. 당사자 간의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가 되면 이렇게 크로스가 된 거죠. 내용은 똑같고. 그러면 계약은 언제 되느냐. 양청약이 도달한 때. 도달한 때의 별표. 그럼 계약 성립하는 시점이 각각 달라요. 각각 달라요. 격지자 간의 계약은요. 격지자 간의 계약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승낙을 뭐 한 때? 승낙이 도달한 때요, 발송한 때요? 승낙이 발송된 때. 발송 시점에 계약이 돼요. 발송주의. 두 번째, 교차청약은. 교차청약은 계약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청약이, 양청약이 뭐 한 때? 도달 시에. 도달 시점에 계약이 돼. 이건 도달주의, 이거는 발송주의. 그 다음 세 번째, 의사실현. 의사실현은 계약이 언제 됩니까? 사실행위가 있는 때. 사실행위 시. 이렇게 계약 성립 패턴에 따른 계약 성립 시점이요. 시점이 각각 다르다는 거죠. 이걸 구별을 꼭 해주셔야 객관식 문제 풀이할 때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 강조합니다. 다음 04번. 계약 체결상의 과실 문제. 자, 이게 계약 성립의 특수 문제입니다. 계약 성립의 특수 문제. 자, 우리가 계약은요. 청약과 승낙의 합의로, 이 승낙의 합의로 계약이 되거든요. 그때 특수 문제가 바로 개체과예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머리 글자 따서 개 동그라미 채 동그라미 과. 그래 개체과라고 줄여서 읽어요. 개체과. 예를 들면 이런 형태예요. 개체과는. A가 가지고 있는 땅하고 공장을요. 저 땅하고 공장을 B가 매매하기로 계약을 한 거예요. (30억에) 내가 살게. 30억에. 그래서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었어요. 그럼 매매 계약은 체결이 이루어진 거예요. 체결이 됐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체결이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일이
꼬인 거야. 일이 꼬였다는 거죠. 어떻게 꼬여 들어갔느냐? 계약 체결 당시에, 계약 체결할 당시에 이 공장이 불나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계약 체결 당시에 공장이 불나버렸으니까 체결 당시부터 불능이죠. 불능. 그러면 이 불능은 후발적 불능이라고 할까요? 원시적 불능이라고 그럴까요? 원시적 불능.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계약 체결 당시부터 불능이면 이것들 우리는 원시적 불능. 계약 체결한 뒤에, 계약 체결한 뒤에 공장이 불타버렸다면 그거는 후발적 불능. 불능의 유형을 이렇게 구별을 했죠. 바로 이 개체과 문제는 계약 체결 당시에 공장이 이미 불타버린 원시적 불능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따라서 후발적 불능은 개체과에서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요, 여기서 계약 체결할 때 계약금 여기다가 3억을 걸었어요. 그리고 B는, 이 매수인 B는 저 땅하고 공장을요, 땅하고 공장을 계약을 했고 계약금까지 넣었죠. 그래서 이사를 하기로 한 날짜, 잔금 치르고 여기 들어오기로 한 날짜가 2달 뒤입니다. 2달 뒤에. 2달 뒤에 잔금 치르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B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공장, 원래 가지고 있는 공장을 다 매각 처분해버렸어요. 그리고 저 공장을 살려고 은행에서 대출을 땡겼습니다. 30억을. 저 돈 준비하려고. 그래 지금요, 대출이 실행되었기 때문에 금융권의 대출이 실행이 되어서 이자가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문제는 계약이 체결할 당시부터 불능으로 되었다는 점이죠. 그러면 이 거래를 어떻게 통제하고 관리할 거냐,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문제가 남습니다. 바로 이 문제가 계약 체결상의 과실, 개체과라고 그래요. 개체과. 그럼 계약은 어떻게 하느냐? 이럴 경우는 이렇게 되면 애초부터 불능이 되었죠. 그러면 계약은 어떻게 하느냐? 일단 무효로 해요. 무효예요. 왜? 처음부터 불능이니까 무효지요. 그럼 무효면, 우리가 아는 무효면 서로 책임을 전혀 물을 수 없는 게 원래 무효예요. 쌍방은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왜요? 효력이 없잖아요. 무효가 효력이 없는 거죠. 언제부터? 처음부터. 그런데 무효이지만, 원래 무효는 서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겁니다만 여기에 예외가 있어요. 예외. 계약 체결할 당시에 이 일방한테 과실이 있고, 과실이 있었다. 과실이 뭐냐? 불능인 거. 계약서 쓸 때부터 불능인 거를 일방이 알았다. 또는 알 수 있었다.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알았다 또는 알 수 있었다면 일방인 A한테 잘못이 있다는 거죠. 잘못. 언제부터? 계약 체결할 당시부터. 그것들 우리는 줄여서요, 과실이 있었다는 거죠. 계약 체결할 때 과실이 있었던 일방은 상대편에게, 원래 무효면, 계약이 무효면 상대편에게 책임을 지는 거야, 안 지는 거야? 책임을 지지 않는 게 무효의 근본 뼈대였어요. 민법 총칙에서 무효는 법적 책임이 없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꽝이니까. 그런데 이렇게요. 계약 체결할 때부터 불능인 걸, 이게 불능인 거를 계약 체결할 때부터 알았다 또는 알 수 있었다. 그러면 일방한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과실이 있었다는 거예요. 과실이 있었다면 상대방에게 계약이 무효라도 책임을 져라. 책임을. 어떤 책임? 은행 대출이자 나온 거. 얘가 대출이자 나온 거. 이 대출이자를 네가 갚아줘라 이거야. 돈은요, 받았던 계약금은 돌려주고
계약금 돌려주고 무효니까 계약금을 돌려주고 끝내는데 문제는 여기서 대출 이자가 빠져나갔죠. 그 대출 이자 까진 거를 누가 물어주느냐? 계약 체결할 때 과실이 있던 사람. 계약 체결할 때 뭐가 있는 분? 과실이 있던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이 손해를 배상해줘라. 그 손해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신뢰손해라고 그래요. 신뢰손해, 신뢰이익이라고 그래. 신뢰손해, 신뢰이익을 변상해줘라. 누가? 과실이 있는 당사자가. 단 전제 조건이 있다. 이 신뢰이익이라는 게 바로 대출이자죠. 대출이자 까인 거를 네가 물어줘. 단 상대방이 불능임의 선의 무과실 요건을 갖출 때만. 만약 선의인데 얘가 선의였다. 몰랐다. 계약할 때부터 공장이 불나버린 거를 몰랐다. 선의죠. 그런데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아도 되어요. 따라서 상대방이 보호가 되려면 선의 무과실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이 신뢰손해, 대출이자, 이 대출이자를 A가 얘한테 물어줘야 된다는 얘기. 자, 그러면 법 조문을 통해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체과 1항.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불능이 뭐냐면 원시적 불능. 그 불능 위에다 원시적 불능하고 별표할게요.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의 괄호. 예죠, 예. 뭐라고요? 과실 있는 자. 계약 체결할 때 불능임을 알 수 있었던 과실이 있는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이 유효라고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그 손해를 이름하여 무슨 손해? 신뢰손해죠. 신뢰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신뢰손해, 거기 밑줄 그어주십시오. 그래서 개체과가 되면 무슨 손해요? 신뢰손해를 물어주는 거예요. 얘가 과실 있는 사람이 선의 무과실인 사람한테 신뢰손해를 변상해 주는 거예요. 은행 이자를 갚아주는 거죠. 이자를. 그러나 그 배상액은요. 이 배상액이 만약에 이 배상액이 5천만 원이다. 이 이자는, 이 신뢰손해는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 가로할까요? 위에서는요. 바로 위에는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믿어서 받은 손해는 신뢰손해라고 하고 유효로 인하여 생길 이익은 뭐라고 부르냐면 이행이익이라고 그래요. 이행이익. 얘가 만약에 공장하고 땅을 샀다. 사가지고 만약에 C한테요. 전매하기로 했다. 전매. 그래서 전매 차익이요. 전매 차익이 만약에 이게 2억이었다. 2억. 사가지고 공장을 인수해서 C에게 전매했더라면 차익 생기죠. 그 전매 차익이 실현이 되죠. 그 차익 실현은 생기는 거죠. 유효가 돼서 생길 이익. 이걸 이행이익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신뢰이익, 이 신뢰손해는 아무리 크더라도 이 액수가 아무리 크더라도 뭐를요? 이행이익을 절대 넘을 수 없다. 이걸 넘을 수 없다는 거죠. 얼마를요? 2억을. 아무리 이게 크더라도 2억을 넘을 수 없다. 그래서 개체과가 되면 신뢰손해를 얘가 물어주는 겁니다. 신뢰손해를. 언제부터 불능이면? 계약 체결할 때 불능이면. 과실이 있는 자가 누구한테요? 선의 무과실인 사람한테. 계약은 유효고요, 무효고. 무효인데도 배상을 합니다. 아주 특이한 거죠. 이게 특수문제예요, 특수문제. 원래 무효면 원칙 책임져요, 안 져요. 근데 이건 특수문제예요. 무효임에도 신뢰손해를 변상합니다.
그거를 계약 체결상의 과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럼 밑에 쌍거리 이번에 성립요건 보시죠. 맨 밑에 성립요건. 원시적 불능이어야 되죠. 동그라미요. 그 다음 2번 우측에 일방은 악의 또는 과실이요. 알았다가 악의, 알 수 있었다는 과실. 상대방은요. 선의 무과실일 것 별표. 그럼 효과, 신뢰이익, 신뢰이익을 변상합니다. 근데 이 신뢰이익은 절대요. 절대 뭐를 못 넘어요. 이행이익을 절대 초과할 수 없어요. 2억을요. 2억을 절대 이거는 아무리 커도 이거는 이걸 넘을 수 없다는 점. 자, 거기까지 보시면 계책과까지 이해가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 쌍괄호 4번 문제. 쌍괄호 4번은 심화학습 문제가 되겠습니다. 심화학습. 그래서 거기 4번은 심화학습으로 이렇게 내용을 넘겨드리고 그때 보도록 하시죠. 다음 이제 계약의 효력 부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약의 효력에서 우리가 이제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계약은 우리가 아까 종류를 나열할 때 계약의 종류는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있죠. 그 다음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이렇게 종류를 나누었죠. 그 중에서 여기서 특별히 논의하고자 하는 주제는 뭐냐면 쌍무계약이에요. 쌍무계약의 포지션을 특정을 해서 논의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계약의 효력은 쌍무계약입니다. 쌍무계약일 때는 어떤 효력이 생기느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고찰하려고 합니다. 자, 그것이 393페이지 맨 하단 쌍괄호 2번에 쌍무계약의 특질 옆에 결련성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결련성의 별 하나입니다. 결련성이라는 개념이 이 쌍무계약 말고 물권법에서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바로 유치권. 유치권에서도 결련성 논의가 있었어요. 물건에 관하여 자동차를 수리해주면 그 자동차로부터 수리비 채권이 발생되죠. 그러면 자동차하고 수리비 채권이 연관성, 아주 깊은 상관관계, 연관성이 있죠. 그것을 우리는 결련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쌍무계약에도 그 결련성을 따집니다. 연관성이라는 거죠. 서로 연관성이 깊이 있다. 이걸 결련성이라고 그래요. 자, 그 결련성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첫째는요. 이 건물을 B가 10억에 매매하기로 했다라고 가정을 할 때 A가 B하고 매매 계약을 한 게 1월 10일이면 이렇게 쌍무계약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A를 일방, B는 타방. 일방이 부담하는 의무, A가 부담하는 의무는 뭐냐면 건물입니다. 건물을 얘한테 넘겨줄 의무가 있어요. 타방이 부담하는 의무는 10억을 줄 의무죠. 이 건물 넘겨줄 의무와 타방이 부담하는 대금 10억을 줄 의무가 서로 어떻게 돼요? 서로 맞물려 들어가는 거죠. 맞물린 거. 바로 결련성은 맞물려 들어가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맞물린 거. 맞물려 들어가요. 어떻게 맞물려 들어가느냐면 일방의 채무가 성립이 되면 그 반대편의 타방 채무도 성립하는 거예요. 이걸 성립상 결련성이라고 그래요. 얘 채무가 성립해야 타방 채무도 성립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얘가 채무를 이행을 하면 타방도 채무를 이행해야 되죠. 이거를 이행상 결련성 이렇게 이해를 해요.
얘가 이행하면, 즉 얘가 건물을 주면 타방도 돈을 줘야죠. 같이 이행해, 같이 이행. 이게 동시행 관계라는 얘기예요. 얘가 이행해서 주면 타방도 이행해 주죠. 동시에 줘, 동시에. 동시행 관계 있다. 세 번째는요. 이 채무가 소멸하면, 이 건물이 불나가지고 소멸하면 타방 채무도, 타방이 돈 줄 의무도 같이 소멸하죠. 왜? 서로 맞물려 있으니까. 그래서 쌍무계약이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일방의 채무와 반대편에 있는 타방 채무가 맞물려서 결련성을 띠는데, 그 결련성이 세 가지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하나는 성립상, 두 번째는 이행상, 세 번째는 소멸상. 그래서 쌍무계약이다라고 할 때는 계약이 성립하고 이행하고 소멸할 때 일방의 채무와 타방의 채무는 끊임없이 맞물려 있어요. 얘 채무가 성립해야 타방 채무도 성립하고, 얘가 채무를 이행해 주면 타방도 동시에 주고, 얘 채무가 없어지면 타방 채무도 대립적으로 없어집니다. 이런 관계에 놓여 있는 걸 쌍무계약의 결련성이라고 해요. 따라서 쌍무계약이다라고 정의하기 위해서는 일방 채무와 타방 채무는 끊임없이요. 성립해서 소멸할 때 끊임없이 어떻게 성립해서 소멸할 때까지 맞물려 돌아가요. 이거를 쌍무계약의 특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쌍무계약을 했어라는 말은 계약이 뭐한 때부터 성립해서 끝날 때까지 맞물려 돌아가는 거야. 맞물려 돌아가는 거. 이걸 쌍무계약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남자친구하고요, 이 여자친구하고 데이트를 해요. 연애하느라고. 이때 1년에 주말만 되면 매일 데이트하거든요. 이때 데이트할 때 남자가 밥을 사주면 여자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대립적인 여자도 같이 움직이는 거죠. 같이 커피값을 내는 거죠. 커피값을. 밥 사면 커피값 내고.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맞물려 돌아가면 쌍무계약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1년에 100번을 만났다. 100번 만날 때마다 밥을 사. 그럼 대립적으로 여자도 지지 않고 커피값을 내. 이러면 이거를 쌍무계약이라고 그래요. 쌍무계약. 왜? 서로 대립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니까. 유상계약은 뭘까요? 유상계약은 100번 밥을 샀어요. 100번. 남자가. 그때 쌍무계약은 여자가 지지 않고 커피값을 100번 커피값을 낸 거죠. 이러면 이거는 서로 대립적으로 맞물려 있죠. 이거를 우리는 쌍무계약이다라고 해요. 서로 맞물려 들어가니까 100번 샀어. 나도 앉아 100번 내. 유상계약은 찔끔찔끔 사는 거예요. 커피값을 여자가. 커피를 찔끔찔끔 사는 거죠. 커피값을. 100번 밥 샀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10번 커피값을 냈어요. 안 낸 거예요? 낸 거예요? 내긴 냈는데 띄엄띄엄 냈죠. 아니면 한 번 냈어. 한 번. 그럼 이거하고 다른 거는 뭐냐면, 이거는 매번 서로 대립적으로 맞물려 있죠. 그러면 이걸 쌍무계약이라고 하고요. 매번 하는 게 아니라 몇 번이요? 띄엄띄엄 하든가 한 번이라도 대가 지불을 하면 계약 성립해서 끝날 때까지, 즉 데이트 처음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한 번이라도 대가 지불을 하면 그거는 유상계약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쌍무계약과 유상계약의 개념적인 차이가 여기서 드러나게 됩니다. 쌍무계약이라고 정의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일방하고 타방의 채무가 끊임없이 어떻게 하는 거? 끊임없이 맞대응하는 거야. 맞대응. 1대1로 맞대응하는 거예요. 밥 산다고 술 사지. 근데 유상계약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맞대응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이라도요. 대가 지불을 한 번이라도 하면 이건 무슨 계약? 유상계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술 먹는 거를 비유를 하면
남자하고 여자하고 술 먹기 내기를 했어요. 이때 남자가 10잔째 지금 양주를 먹었다. 양주를 10잔째. 그때 쌍무계약은 여자도 어떻게 하냐. 10잔을 지지 않고 먹는 거죠. 이게 쌍무계약. 근데 유상계약은 10잔 건배했는데 한 잔이라도 건배를 하면 그거는 유상계약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완벽한 이해가 되시겠습니다. 따라서 쌍무계약과 유상계약은 개념상 같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쌍무계약의 강력한 특징은 뭐냐? 계약이 성립해서 끝날 때까지 끊임없이 결련성, 맞물려 돌아간다는 점. 이거를 쌍무계약의 아주 중요한 특징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시행항변권이 왜 나왔느냐? 그 다음 주제가 동시행항변권인데 바로 쌍무계약의 특질에서 쌍무계약은 얘가 채무를 주면 얘도 반대편도 채무를 줘야죠. 그러니 얘가 주는 채무와 얘가 두는 채무가 동시행 관계에 있다는 거죠. 바로 이행상 결련성. 이행상 결련성에서 바로 동시행항변권이 인정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동시행항변권이 쌍무계약의 특질에서 발생됩니다. 자, 그럼 이 동시행항변권은 모든 계약에게 인정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어디에만 쌍무계약에서만 국한해서 인정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동시행항변권의 의의 옆에 395페이지 의의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적 특징은 뭐냐? 의의에서는 쌍무계약에만 이게 인정된다는 거예요. 의의 옆에다가 써주시죠. 쌍무계약에만 국한해서 인정됨. 반대로 편무계약에서는 인정이 안 됨. 이게 의의에서 꼭 체킹하셔야 될 첫 번째 주제. 우리 시험에 다음 중 동시행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을 골라라 라고 하면 그때는 쌍무계약이 아니라 편무계약을 골라내면 되는 거죠. 그죠? 증여나 사용대차나 무이자 소비대차 이거를 가려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의의는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성립요건 보시죠. 동시행항변권이 그럼 언제 성립하느냐? 세 가지를 갖춰야 돼요. 동시행항변권의 성립요건은 세 가지. 이 부분 이해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 세 가지 부분. 자, 가령 임대차 계약이 오늘 종료되었다. 오늘 끝난 날이에요. 그러면 주인은 이쪽이 주인이면 주인은 보증금 1억을 준비해 가지고 부동산으로 가지고 오시고 세입자는 임차인은 계약이 종료가 되었으니까 살고 있던 집을 비워줘야죠. 그래서 집 키를 목적물을 이쪽으로 주인한테 넘겨주면 됩니다. 인도를 하면 되죠. 인도. 구체적으로는요. 집 키, 방 키를 가지고 부동산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서 오늘이 종료일이다. 종료일이 오늘이다. 그러면 이 종료일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이행기를 말합니다. 이행기가 만약에 1월 10일이다. 그럼 요 이행기에 종료일에 보증금 주고 이쪽에서는 방키 주고 이러고 끝내는 게 바로 동시행 관계에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는데 이렇게 하면 개념상 쉬워요. 보증금 줘. 보증금 빼줘. 나 방 빼줄게. 방키 줄게. 자, 그런데 이거를 세분해서 그 성립 요건을 들어가 보면 세 가지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일방의 채무와 이 타방의 채무가 첫째요. 대가적 의미를 갖는 양채무. 양채무가 존재해야 된다 이거죠. 쌍방채무가 존재할 것. 쌍방채무가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첫째가. 서로 맞물려 있어야 된다고 이게. 서로 맞물릴 것. 맞물려 있냐고 서로 맞물려 있는 거. 이쪽의 채무와 이쪽의 채무가 맞물려 있냐고.
그럴 때만 동시행, 서로 동시에 이 날짜에 동시에 주면 끝내는 거예요. 첫 번째, 쌍방채무가 뭐 할 것? 존재하고 그게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행기요. 종료일이 돼야죠. 즉 이행기가 도래할 것, 이행기. 이게 두 번째 요건. 날짜가 계약이 끝났냐 이거죠. 이행기가 도래해야 되는 거에 두 번째 요건이고요. 세 번째는 얘가 안 줬다. 얘가 보증금을 안 줬다. 그러면 세입자도 방을 안 빼주지요. 그럼 누가 안 준 거냐? 둘 다 안 줬다 이거죠. 둘 다. 둘 다 안 준 상태를 말해요. 둘 다 안 줬다. 이런 상태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주인이 방을 비워달라고요. 세댁 먼저 방 좀 빼줄까? 먼저 비워줄래? 이렇게 먼저 비워달라고 주인이 세댁한테 요청을 했다면, 그럼 주인은 자기도 안 준 상태에서, 자기도 보증금을 안 빼준 상태에서 세댁한테 먼저 비워달라는 거죠. 즉 선이행을 먼저 이행할 거를 주인이 강요를 하고 있는 셈이에요. 자기는 주고 안 주고? 안 주고. 자기도 안 주고 상대방도 안 줬는데 먼저 이쪽 보고 비워달라는 얘기죠. 이거를 선이행이라고 그래요. 먼저 비워달라. 선이행. 선이행을 A가 B한테 강요하고 있는 거죠. 강요를. 그러면 B가 뭐라고 한다고요? 싫어. 거절할 수 있는 권리예요. 거절하는 권리. 둘 다 준 상태요? 안 준 상태요? 안 준 상태에서. 둘 다 안 준 상태에서 자네 먼저 비워줄래요? 라고 강요를 하는 거예요. 이때 상대방이 뭐라고요? 싫어라고 거절할 권리. 이게 동시행항변권이다. 따라서 누가 안 줬느냐? 둘 다요. 둘 다 안 준 상태에서. 책으로 와볼까요? 책에 쌍괄호 2번은 변제기죠. 변제기고요. 쌍괄호 3번 뒤로 넘어가 볼까요? 397페이지 맨 위에 3번에 보면 상대방이 자기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하지 않고서 이행을 청구할 것. 말이 어려워요. 그 3번 위에다 이걸 써주세요. 둘 다 준 거야, 안 준 거야? 안 준 상태에서 뭐라는 거예요? 너 먼저 방 빼줄래 이거죠. 너 먼저. 너 먼저, 그대 먼저 제공해 줄래요? 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면 B가 어떻게 한다고요? 싫어요 라고 거절할 권리. 그 권리를 동시행 항변권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동시행 항변권이 B한테 생기려면 첫째, 쌍방채무가 존재하고 이게 맞물려야죠. 이거하고 이게 맞물려야 된다는 점 첫 번째. 두 번째는 날짜가, 이행기 날짜가 돼야 되고, 세 번째는 누가 안 준 거예요? 둘 다 안 준 거예요. 둘 다. 안 줬는데 뭐라는 거죠? 얘가 너 먼저 달라는 거지. 아주 비유적으로 말하면 여자들이 초등학교 때 머리끄댕이를 잡고 이렇게 싸우거든요. 머리끄댕이를 둘이 잡고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 먼저 손 놔. 너 먼저 놔 그러죠. 놔. 그러면 상대방이 네가 놔야 내가 놓지라고 대응을 하지요. 바로 이게 동시행 관계에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기는 놓고 안 놓고 상대방한테 놓으라고 요구하죠. 그러면 상대방이 너가 놔야 내가 손을 놓지. 이런 관계. 이 관계가 바로 동시행 항변권의 발동 요건이에요. 따라서 이 세 가지 요건입니다. 세 가지 요건을 갖추게 되면 뭐가 생기느냐? 동시이행 항변권이 인정이 됩니다. 이 항변권 인정 요건은 몇 가지요? 세 가지요.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 항변권이 인정된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얘가 줄 때까지요. 얘가 보증금을 줄 때까지 임차인도 방을 안 빼도 되는 거예요. 즉
이행 거절이 정당화되는 겁니다. 얘가 방을 안 빼줘도 이게 정당화되는 거예요. 왜요? 주인이 안 줬기 때문에. 주인이 안 준 이상 세입자가 방을 안 빼줘도 즉 이행 거절이 정당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 이걸 다른 말로 풀어내면 이행 거절이 정당화된다는 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체 책임. 얘가 방을 안 비워줘도 날짜가 끝났어요. 끝났어도 방을 안 비워줘도 지체 책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행 지체 책임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즉, 이 계약 기간 끝났잖아요. 끝났는데 주인이 뭐라는 거야? 왜 안 나가냐고. 너 왜 안 나가? 라고 이 세입자를 다그칠 수 없다는 거죠. 왜? 주인이 보증금을 안 주니까. 안 주니까 내가 안 나가지. 그래서 계약 기간이 끝났어도 끝나고 얘가 살아도 무슨 책임이요? 지체 책임이 없다. 이게 동시행항변권의 가장 중요한 본체예요. 이게 본체. 이 부분을 본체적 효력이라고 그래요. 본체. 동시행항변권의 본체는 뭐냐? 지체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네가 안 주니까 내가 안 나가는 거잖아. 왜 나를 탓해? 네가 안 주니까 내가 버티는 거지. 첫 번째. 그럼 언제까지 버티느냐? 이 세입자는 주인이 보증금을 제공할 때까지. 주인이 보증금을 갖고 올 때까지 버티는 거죠.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 연기적 항변권이라고 그래요. 연기시키는 거예요. 딜레이 시키는 거죠. 언제까지 딜레이 시키는 거야? 주인이 보증금을 제공할 때까지. A가 뭐 할 때까지? A가 제공할 때까지만. A가 보증금을 갖고 올 때까지 늦추는 거예요. 늦추는 거. 이걸 연기적 항변권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 세 번째. 이 동시행항변권이요. 동시행항변권이 법원에서 인정이 되면, 법원에서는 어떤 판결을 하냐면, 항변권이 법원에서 인정이 되면 법원은 뭐라고 하느냐면, 얘도 안 주는 거죠. 지금 보증금 얘 방 안 주고 얘는 보증금 안 주고, 그러면 해결이 뭐냐? 해결책이. 즉 머리끄댕이를 아직 잡고 있다는 거죠. 얘가 놀 때까지요. 놀 때까지 서로 머리끄댕이 잡으면 해결책이 없죠. 방법은 뭐냐? 그럴 때는 동시에 놔. 동시에. 그래도 법원에서는 이런 항변권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에는 어떻게 판결을 하냐면, 상환 급부 판결이요. 어떤 판결을 하냐면 서로 맞교환해라. 급부를 맞교환해라. 서로 방키 가지고 와. 보증금 주고. 상환. 서로 맞교환. 서로 맞교환하고 끝내라고. 이렇게 판결을 때립니다. 그래서 동시행항변권이 성립하면, 세 가지 요건 하에 성립하면 이런 효과를 주어요. 이게 효과 부분, 이 부분이 성립요건 부분. 여기가 유념하실 부분이 성립요건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잡히면, 이 틀이 잡히면 그 안에 세부 콘텐츠를 심화학습해서 집어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시행항변권의 전반적인 내용 살펴보셨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책에 밑줄 그시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